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게 된 데서 우리 아주경제 뉴스코퍼레이션 곽영길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 경제 상황에 관해서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도대체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하는지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대내외 상황하고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구조적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과 대응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세계 각국이 인플레 때문에 몸살입니다. 여태까지 1%, 0%, 2% 오랫동안 저물가 시대에 안정적인 그런 상황을 구가를 하다가 최근에는 대부분의 선진국 등을 포함해서 9% 내지 10% 40년 만에 유례없는 인플레다, 이런 기록적인 물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지난 7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6.3%까지 가파르게 계속 올라가다가 8월 달에 일단은 조금 상승 추세가 꺾여서 5.7%로 정말 오랜만에 물가 상승세가 꺾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인플레와 실업률입니다. 크로스되어 있는 부분이 21년 7월, 8월 이때인데 제가 위에 박스로 표시해놨습니다만은 미국이 주황색으로 보면은 14.7%의 실업률에서 계속 내려옵니다. 20년, 21년 가면서 내려와서 지금은 유례없는 소위 말하는 고용 호황을 누리고 있는 굉장히 낮은 실업률을 구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의 물가 상승은 파란색으로 계속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때 작년 21년 여름경에 바로 지금 파월의 미 연준 의장이 잭슨 홀 미팅,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 그리고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심포지움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약 1년 전에만 해도 이 인플레이션 조금, 여기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한 5% 이렇게 되는 이 인플레이션 조짐에 관해서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다, 괜찮다 하면서 그때 금리 인상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왼쪽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제 통화도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금리도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년 전쯤 해서 소위 말해 서서히 했었으면 인플레도 이렇게 가지 않고 대응 수속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정책 실기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니까 세계가 몸살입니다. 왼쪽에 보시다시피 각국 주요 증시들이 전부 가파르게 내려오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로 증시, 미국 증시, 우리 증시가 거의 같은 패턴으로 요동치면서 내려오고, 오른쪽에는 환율입니다. 요즘 환율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 환율에 지금 중간에 붉은색으로 있는 여러 많은 겹쳐서 있는 부분, 저것이 바로 달러, 유로, 그 다음에 원화의 움직임입니다. 즉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흔히 말하는 나홀로 킹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유로화, 우리나라가 같은 패턴으로 이 반대 영향으로 우리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킹 달러의 반대 형상으로 우리는 원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여러 통화가 약세 현상을 같은 패턴으로 보이고 있다. 위에 연두색은 엔화입니다. 그리고 밑바탕에 있는 보라색 비슷한 것이 바로 위안화입니다. 위안화는 뭐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환율을 고시하는 일종의 관리형, 일종의 통제형 환율이고, 엔화는 일본이 지금 의도적으로 엔화 약세를 더 강하게 유도를 하고 있다. 즉 우리의 원화 패턴은 달러가 강세로 움직이는 소위 말해서 달러 인덱스와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면서 가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달러가 갑자기 이 강세를 보이고 거기에 원화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97년에 8년에 겪었던 IMF 위기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아니면 2008년 9년에 유럽발 이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이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제가 세 가지 이 환율 움직임의 패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즉 붉은색이 원화의 움직임입니다. 우리 97년 외환위기 때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상수지 적자를 겪고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고 그래서 우리의 원화 가치는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화가 가파르게 약세를 보이면서 급등하고 원화만 이렇게 외로이 약세를 보이고 다른 통화들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물론 일본 엔화는 조금 약세로 가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강세로 가면서 다른 통화와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은색이 우리 원화 패턴인데 우리 원화가 가파르게 홀로 약세 현상을 보이고 그래서 우리 원화가 또 우리 경제에 관한 신뢰의 문제가 그때 생기고 있는 겁니다. 다른 통화들은 대개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2022년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화는 의도적으로 일본에서 조금 더 약세를 강하게 지금 시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원화는 다른 통화하고 패턴을 비슷하게 보이고 있는 거다. 즉 우리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원화만 즉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원화 가치가 갑자기 떨어져서 원화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달러 광세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같은 패턴으로 우리 원화가 다른 주요국 통화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제만의 문제로 달러가 이렇게 원화가 이렇게 불안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 원화 약세가 왜 일어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국제기구나 신용평가사 등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에 관한 걱정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환 건전성에 관해서도 IMF가 지난 8월 달에 공식 보고서에서도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는 대부분의 충격을 흡수할 정도로 충분하다. 이런 평가를 공식적으로 내릴 정도입니다. 즉 우리의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대외적인 요인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또 잭슨홀 미팅을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하도 가파르게 올리고 그러면은 이제 인플레도 좀 기속이 되고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느려지지 않겠느냐. 시장은 그렇게 조금 희망적인 기대를 했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아직 멀었다. 지금 우리 여전히 불안하다. 상당 기간 또 긴축 강도를 계속 늦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미국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겠구나. 그러면서 달러가 계속 더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푸틴도 할 만큼 했지 않았느냐. 이제 조금 스톱하겠지. 이제 어느 정도 평화 무드가 가지 않겠냐인데 역시 그 기대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곧 뭐 가스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의 가스 밸브를 잠근다느니 많으니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유럽이 이번 겨울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질 거다. 그러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가 요새 제로 코로나 봉쇄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중국이 경기 둔화되고 그것도 역시 중국에도 금리 인하 등으로 자본 유출 우려가 생기니까 위안화가 약세를 보입니다. 지금 우리 환율 원화 패턴은 아까 말씀드린 달러 인덱스 달러가 강세에 가면서 그 반작용으로 우리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최근의 환율 흐름은 거의 위안화 중국의 돈이 강세로 가면 우리도 원화도 좀 강세로 가고 오늘도 초반에는 환율이 좀 떨어지다가 다시 중국이 위안화 이 절하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또 원화가 약세해져서 지금 고의로 환율이 오늘도 조금 더 오르는 아까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역시 위안화와 같은 패턴을 보이는데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원화 약세폭은 여러 통화국가 우리가 여기 파란색으로 있습니다만 되게 비슷한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는데 최근에 요 며칠은 원화가 조금 더 변동폭이 커져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나타난 게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니까 우리 경제에 지금 여러 이상 징후가 나타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물론 무역 수지 적자가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97년에 우리가 외환위기 때 그때 무역 수지가 엄청나게 적자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가 더 커져서 경상수지는 그보다 더 큰 규모로 적자를 보였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돈이 밖으로 나가고 돈이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무역 수지가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최근에 계속 적자입니다. 이것이 지금 최근에 환율에도 조금 심리적으로 영향을 조금 미치고 있는데, 금년에 무역 수지 적자는 여기 제가 일부러 표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금년의 무역 수지는 1월에서 8월까지 454억 불 적자입니다. 454억 불 적자인데 그 밑에 바로 보시면은 적자가 어디서 나느냐? 우리 수출이 전혀 안 돼서 나느냐? 그것이 아니고 바로 에너지 수입입니다. 전부 기름값이 폭등을 하고 LNG가 폭등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 확대 폭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600억 불이 더 수입 지출이 커진 겁니다. 에너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보면은 우리 무역 수지 악화 폭이 대부분은 바로 이 기름값이 올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제일 단순하게 보면은. 그다음 물론 이제 이 이면에 여러 글로벌 수요가 좀 줄고, 특히 중국하고의 경합 등등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또 반도체 가격이 이제 주기가 하락 추세로 들었는지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이제 많이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우리 수출이 좀 가격 기준으로 적어지고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만, 크게 금년에 보면은 우리의 무역 수지 적자는 전부 기름이 폭등을 해서 그 기름 사오는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수입하는 그 지출률이 더 커져서 수입이 커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적자다. 그리고 경상수지는 지금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 그러면 상품 수지 그리고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입니다. 즉 제가 왜 상품 수지를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바로 무역 수지가 옛날에는 상품 수지하고 비슷했는데 우리가 지난 20년간 수없이 많이 해외 생산 기지를 옮기고 거기에서 가공 무역을 하거나 중간재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생산 수출되는 것은 무역 수지에는 잡히질 않고 바로 우리 상품 수지에 잡힌다. 상품 수지가 바로 경상 수지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대규모 적자지만은 상품 수지는 여전히 흑자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경상 수지는 아직까지 250억 불 정도 상반기에 있다. 즉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는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옛날 외환위기 때 하고는 패턴이 완전히 다르다. 옛날에는 무역 수지 이코르 경상 수지 대규모 적자로 나타나는데 지금은 무역 수지가 설사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가 해외 생산 등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이 많기 때문에 경상 수지는 아직 상당폭의 흑자다. 물론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이게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은 경상수지 이 흑자 폭이 줄어드는 그 압박은 받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적자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에너지 가격이 만약에 이제 가정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지금 굉장히 폭등을 해 있는데 이것이 가격이 떨어지면은 바로 무역 수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선순환될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돌발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낙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이 금융시장에서 국가 신용 위험도를 나타낼 수 있는 CDS 프리미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08년, 09년에 여기 보시면 CDS 프리미엄이 제가 이 CDS에 관해서 복잡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가 신용도를 나타낸다고 단순히 보셔도 크게 보면은 무방합니다. 이 CDS 프리미엄이 우리가 400, 600, 700 이렇게 갑니다. 이 당시 아까 환율도 급등하듯이 우리 신용도에 관한 불신이 굉장히 커져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 얼마나 와 있느냐? 22년에 보면은 400, 600가 있던 CDS 프리미엄이 지금은 32 정도로 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저점에 와 있는 수준이다. 즉 대외에서는 우리 금융 거래를 하고 채권 등에 대한 거래를 할 때 대한민국의 신용도 위험은 거의 없는 것과 같이 아직까지 보고 있다. 이것이 현재 국제사회가 우리 경제에 대한 내리는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항시
항시 32 정도의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저것도 우리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다시 왼쪽 패턴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우리가 경제 대응을 해야 된다. 전반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물가,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입니다. 인플레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물가부터 안정시켜야 된다. 모든 경제의 기본은 물가 안정에서 시작합니다. 물가가 불안해지면 모든 게 뒤흔들리고 특히 우리 취약계층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물가 안정을 기하는 게 제일 우선이다. 그 물가 안정을 하는 매크로한 거시경제적인 제일 1위 바로 통화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고, 세상에 경제는 공짜가 없습니다. 금리를 빠르게 올려서 물가를 조금 잡는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바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게 금리 인상 때문에 나타나는 경기 둔화, 위축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선택을 경기보다는 물가가 우선이다. 그래서 각국이 여기에 붙어가지고 전부 금융 정책을 하고 있다. 그 결과로 보면은 전 세계, 미국, 한국은 이게 지금 IMF의 전망입니다. 전부 보시면은 경제 전망이 할 때마다 성장률을 조금씩 낮추고 있다. 즉 인플레 대응을 위해서 전부 금리 고강도 금융 긴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로 경기 둔화에 관한 현상이 바로 따라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국제 유가도 좀 떨어지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내 물가 상승 압력도 조금 줄고, 또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난 7월까지 6.3%까지 계속 가파르게 오르다가 지난달에 8월달에 비로소 5.7% 우리는 일단은 꺾여서 간다. 물론 이 5.7%가 계속 있을 것이냐, 또는 계속 5.4%, 5.2%, 4. 몇 %로 계속 먼저 갈 것이냐, 아직은 한두 달 불안한 양상이 있다. 뭐 지금 추석도 지금 곧 다가오기 때문에 추석 수요가 있어서 거기에 물가 상승 압력이 있고, 태풍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농작물의 수급, 작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더 아직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현재 뭐 5.7%, 6%, 이 6% 안팎에서 조금 가다가 저희들 생각으로는 특별히 추가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은 대개 이제 이 언저리에서 6% 안팎에서 피크를 치고 늦어도 10월쯤 이후부터는 서서히 물가가 내려가면서 장바구니 물가부터 먼저 잡힐 것 같다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해봅니다. 여기에 제1 변수가, 제가 이런 변수들은 우리 경제학자들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도 알 수 없는 게 뭐냐, 가장 불확실한 게 푸틴의 마음입니다. 푸틴이 무슨 짓을 할 줄 저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도 이상한 행동하고 유럽하고 붙고 뭐 이래가지고 하면은 뭐 이 원유 가격이 뛰고 원자재 가격이 뛸 수도 있다. 그 불안하는 거는 저도 예측할 수 없는데, 그게 지금 상태에서 일단 그대로 있다고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씩 나아질 것 같다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를 보면 대개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은 최소한 반 이상은 해외발 요인에서 움직였다, 이런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뭐 하고 있냐? 저희들이 한 9번의 민생안정 대책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할 거는 딸딸 긁어서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세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세 낮춰가지고 우리 원자재 등이 좀 더 싸게 들어오게 하고, 국내 부가세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비축 물량도 풀고, 뭐 등등의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수요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도 통화 정책으로 역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계속 좀 올리고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우선 시중 유동성을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재정도 우선 정부부터 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기 때문에 정부도 재정 건전성 그리고 긴축으로 들어가는 그런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 이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적으로 보면 온갖 거 대응하고, 특히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생계비 부담입니다. 역시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울 때 제일 힘든 부분들이 바로 취약계층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난 추경 때 1조 원의 자금을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최소한 가구당 80 내지 100만 원의 긴급 생계 안정 지원금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 등이 오르기 때문에 에너지 바우처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이 고통,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들을 했고, 그 후로 수없이 많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정책은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여러 가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그 정책 효과 등이 나타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8월달 물가가 그래도 5.7% 다시 6%에서 6.3% 갈 때 다들 7% 8%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고 언론에도 섣불리 그런 이 전망들도 많이 하셨는데 일단 그거를 다시 꺾어서 5.7%로 갔다. 그래서 물론 9월 10월 가면서 조금 더 반등할 우려도 없지는 않으나 기조적으로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조금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서서히 안정되어 갈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금융 당국자 중앙은행 총재들하고 늘 수시로 만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거시 금융 안정을 위해서 또 외환시장 등등의 안정을 위한 여러 고민을 하고 또 대내외 경제 이 동향에 관해서 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합니다. 제가 부총리로 들어가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옛날에는 중앙은행 총재하고 한번 만나면은 온갖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저들이 왜 만났을까? 정치적 압력 넣으려고 중앙은행 금리 정하는데 뭐 무슨 작당을 하려고 만난 거 아니냐, 압력 넣으려고 만난 거 아니냐 이런 불신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중앙은행 총재하고 자주 만난다. 만나는 게 왜 문제냐? 대한민국 국민이 중앙은행 총재 임명하고 경제부총리로 일하라고 했을 때는 너희들이 지혜를 잘 모아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잘 꾸려가라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앉혔지. 각자 진지해서 서로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등 돌리고 각자 이 움직이면은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 도리도 않는다. 자주 만난다. 만나는 게 중앙은행 총재하고 만나는 게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게 하겠다. 전국체전할 때 한번 만나고 올림픽 할 때 한번 만나니까 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만나니까 이제 만나서 또 회의하고 뭐 의견 나누는 모양이다. 이제는 일상화되어 있는 바로 모습입니다. 이렇게 늘 만나서 국내 경제에 관해서 고민하고 필요한 대응책에 관해서 협의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물가는 조금씩 고강도 금융 긴축 등에 의해서 조금씩 이제 안정돼 갈 겁니다만 아직까지 그 속도나 정점을 정확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발 변수가 없으면 우리는 늦어도 10월경에 피크를 치고 조금씩 안정화될 거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성장 전망은 조금씩 덜 좋습니다. 경기 하락 둔화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그것이 대개 공통된 전망들입니다. 금년 내년. 자, 그런데 그렇지만은 일단은 물가 안정에 우선을 둬야 됩니다. 물가부터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가 잡고 나서 또 경기에 관한 문제를 신경 써야 되겠죠.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도 현재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하고 있다 하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경기 신경 안 쓸 수는 없는데 정책의 중점은 현재는 상대적으로 물가 중심이다. 좀 지나면서 다시 조합을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물가 안정이 확실히 깃털이 잡히면은 경기 문제로 좀 옮겨 타야 되겠죠. 자, 근데 이것만 하면 이제 뭐 이것만 대응 잘하면 되겠느냐? 본질적인 문제는 여기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 모든 것은 코로나 장막 뒤에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다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러면 코로나 끝나면 대한민국 경제가 강건해져 있을 것이냐? 전혀 다른 문제다. 그때 바로 코로나 장막 뒤에 있는 우리 경제의 본질을 봐야 된다. 즉 우리 경제의 본질은 뭐냐? 우리 잠재 성장력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빨간색이 미국입니다. 1.8. 저 세계 최고의 경제, 저 몸집이 큰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1.8인데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어도 너무너무 먼 나라입니다.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2%, 2.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실력이 이 정도 실력 돼 가지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있겠느냐?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경제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떨어지냐? 왜 떨어지냐? 규제입니다. 규제. 전부 규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자유, 창의, 열정 갖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데 발목을 곳곳에 잡고 있다.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우리가 부응을 못하고 있다. 우선 규제 문제 때문에 민간 투자가 위축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교육, 노동 문제입니다. 왼쪽에 회색으로 있는 부분이 우리의 일반적인 국가 경쟁력 지수인데, 국가 경쟁력 수리인데 그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는 게 대학 교육의 경쟁력이고 노동시장의 경쟁력입니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생산성,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시간으로 머릿수로 우리 경제를 때우면서 경쟁력을 이겨냈던 겁니다. 좀 실력이 없을 때는 잠 덜 자고 일을 더 많이 한 거죠. 근데 이제 더 이상 머릿수도 이제 안 된다. 인구도 줄고 이제는 더 이상 장시간에 일할 수도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럼 뭐냐?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실력은 거기까지 가지를 않는다. 즉 소위 말하는 생산성은 선진국의 3분의 2 또는 반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다. 이게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인구는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젊은 분도 계시고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도 계시는데 대한민국 미래는 정말 이제 암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산성은 사람이 줄면은 실력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굉장히 암울하다. 근데 지금 또 우리 상태는 어떠냐? 앞으로 이제 경기도 걱정해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온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민간이 돈 좀 쓰고 국가도 돈을 써야 되는데 민간은 현재 상태가 어떠냐? 우리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난 20년, 21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OECD 평균이 그 두 해에 2%포인트 정도 늘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는 12%포인트 정도 늘었습니다. 제일 빠른 속도로 부채가 늘었다. 그동안 빚으로 빈들려서 경제 대응이 된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 가게, 기업, 국가, 정부 다 마찬가지로 빚에서는 장사가 없는 겁니다. 전부 빚이 많아서 신용도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돈도 안 빌려주고 그 다음에 버림을 받는다. 위기로 간다. 이 빚이 바로 위기를 불러오는 바로 증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 굉장히 빠르게 최근에 늘었다. 국가부채 뭐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거는 뭐 어느 정당 정부를 비판할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인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국가부채가 14%포인트 이상 늘었던 겁니다. 국가부채가 400조가 더 넘게 늘었던 겁니다. 빚으로 대응을 하고 물론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출을 될 소요가 있었지만은 그거 플러스 알파에서 빚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손쉽게 접근을 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는 국가 부채가 잔뜩 늘어있고 오른쪽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젊은 분들이 앞으로 국민연금 받고 하려고 그러면은 연금 많이 내고 그래야 또 제대로 받을 텐데 우리나라의 연금은 좌우지간 현재는 덜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다. 이거 개혁 안 하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 한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연금 이제 타고 이래야 되는데 당분간은 할 수 있지만은 십몇 년만 되면은 현재 우리 연금이 이제 적자가 됩니다. 지금 현재 쌓인 돈이 약 1,000조 가까이 되는데 이제는 그거 들어오는 돈보다 지금은 들어오는 돈이 훨씬 많고 연금을 지급하는 돈이 적기 때문에 계속 흑자로 가는데 41년 되면 이제 적자로 전환하고 56년 되면 쌓여있던 1,000조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쌓이겠죠. 이 돈은 곧 고갈이 돼서 사라진다. 이때는 연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이에 연금 구조를 바꿔놓든지 개혁을 해서 아니면 세금으로 가야 됩니다. 세금을 근데 누가 이렇게 내겠습니까? 세금을 몇 배 내겠습니까? 지금 안 내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모르겠다. 나 연금 안 낸다. 알아서 사세요. 여기에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연금 고려장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심각한 겁니다.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평소에 재정을 튼튼히 해야 된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 빚으로 나라 살림 사는 구조,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거는 곧 위기로 치닫는 지름길로 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경제 운영을 하면서 정부가 자꾸 직접 나서서 세금 걷어가지고 빚내서 뭐 하려고 하지 말라. 정부는 필요 최소한 국민 안전 지키고 취약계층 좀 보듬고 이런 데 쓰고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민간이 좀 스스로 나서서 하게끔 그 물꼬를 터주라. 자꾸 공나라 판나라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산성인 조직이 아닌 겁니다. 속성상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그런 조직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는 이제는 정부 재정 중심에서 시장, 기업,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 그들이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는 선순환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정 비전은 이제 새로이 도약하는 경제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든 계층, 취약 계층 같이 보다듬는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 체질 개선을 하는 도약 경제, 그리고 미래 대비 R&D, 우리가 첨단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선도 경제, 그리고 복지,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는 이런 행복 경제로 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규제를 격파를 해야 됩니다. 대대적으로. 그리고 세금을 좀 경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출 활력 제고를 해야 되고 중소벤처기업을 육성을 해야 되고 그 게임의 룰은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기조로 지금 현재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뭐 규제 격파 뭐 한다고 또 지금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뭐 한두 번 해봤냐? 역대 정부에도 다 했지 않냐? 똑같을 거 아니냐? 물론 똑같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경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대통령,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총리, 저를 포함해서 장관들이 직접 나서서 지금 몇 차례 규제 개혁에 관한 여러 가지 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앞으로 그 강도와 속도를 더 높여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법령 관련해서 그 형벌 규정 이런 것도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는 뭐 사고 나고 뭐 하면은 전부 일벌백계 한다고 너무너무 강한 규제를 한다. 어떤 거는 행정벌, 행정제재로 해도 될 거를 우리는 범죄로, 기업인을 자꾸 범죄로 만드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비범죄화를 해야 되고 형량도 좀 합리화해야 되겠고 행정 제재로 먼저 할 수 있으면 그거 하고 그거 안 되면은 형벌로 가라 등등의 체계를 고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1차로 지난번에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겠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야기하면 늘 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아니 그러면은 근로자의 산업안전 그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냐?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해도 제대로 하자. 제대로 산업 현장에서 예방이 되고 그리고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서 불확실한 그런 규정을 좀 없애고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측면에서의 개선이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애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쯤 되면은 경기 걱정을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하기 위해서 아까 빚내 가지고 우리 돈 뿌려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는 아까 민간 중심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부가 좀 국민들로부터 세금 좀 덜 거둘 수 있으면 덜 거두고 그분들이 직접 소비에 나서고 투자 나설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물가 올라서 죽겠는데 왜 자꾸 세금을 더 가져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소득세 좀 낮춰주라. 그러면은 그 여력 가지고 우리가 직접 소비에 나선다. 그게 민간으로 그 재원을 돌려드리자. 그리고 기업의 법인세도 낮추자 했는데 이렇게 나가니까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법인세는 대기업만 낮추는 게 아니고 중소, 중견기업 다 낮춘다. 상대적으로 낮추는 비율은 중소, 중견기업의 감면폭이 훨씬 크다. 그리고 소득세는 주로 중산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이다. 예, 법인세 이렇게는 제가 법인세 뭐 깊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세제 개편안에 중소 중견기업은 12% 지금 내는 거에 비해서 12% 정도 세금 부담을 낮춰드리고 대기업은 10% 정도 낮춰드리는 이런 구조입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별도로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의 감면폭이 더 크다 하는 겁니다. 대기업만을 위한 법인세 감세가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법인세를 계속 내려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일 하단을 보시면 됩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법인세를 계속 내려온 겁니다. 유일하게 법인세를 올린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최초로 밑에 올리게 되는 겁니다. OECD 국가가 다 법인세를 내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를 내리고 선진국도 법인세 내리면서 국가 경쟁력,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치를 해오기 때문에 우리도 OECD 평균 수준으로는 가야 되겠다. OECD 평균이 최고 세율이 21% 정도입니다. 그래서 21%까지는 못 가더라도 22%까지는 법인세 내리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가업승계 관련해서 우리가 상속세가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국가입니다. 50%입니다. 최고 세율이.
그리고 유럽의 선진국들도 20% 있거나 아예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한 14개 국가 정도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가 기억하로는 아마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가 상속세가 없지 않나 싶은데 복지국가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전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으니 기업을 하는 분들이 자식들한테 계속 가업으로 물려주고 잘 때는 거기에 대한 세금은 대폭 좀 낮춰드리자 하는 제안을 많이 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소득세, 지난번에 저희들이 소득세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한 겁니다. 하나는 점심값 소득공제, 지금 10만 원 공제해드리고 있는데 20만 원으로 좀 더 낮춰드리자. 그거는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했고, 지금도 이 소득세 보면 하위 구간을 이렇게 소득세 감면을 더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하위 구간은 약 27% 현재 내는 것보다 줄이고, 그 다음에 상위 구간은 뭐 마이너스 5%, 1% 정도 경감을 했다. 그런데 이거 보고 또 부자 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부자 감세냐? 여기 보시면은 1억 원 지금 소득, 여기 아마 1억 연봉 받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1억 연봉이 있는 분들은 현재 세금을 약 연간으로 1,000만 원 정도 냅니다. 1,000만 원 정도 내는 사람의 세금을 약 50만 원 깎아주겠다고 하고, 제일 상단에 3천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현재 세금을, 소득세를 30만 원 내는 겁니다. 30만 원 내는 분을 22만 원 내게 해서 8만 원을 깎아주는 겁니다. 그럼 감면폭은 27%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1억 내는 사람이 1,000만 원 세금 내는 사람 50만 원 깎아주는데 왜 여기는 8만 원만 깎아주냐? 그거 부자 감세 아니냐? 그런데 현재 세금 내는 구조로 보면은 세금 내는 거 30만 원 내는 사람 보고 50만 원, 100만 원을 깎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감면 현재 내는 것보다 그럼 얼마 덜 내게 만드느냐? 이 구조로 보면은 하위 구간이 훨씬 크다. 우리나라는 또 우리 국민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근로자의 37%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면세 구간에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37%는 세금을 여러 감면 규정 등을 통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우리는 면세자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구조를 그나마 지금 물가 등으로 해서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저소득층한테 상대적으로 또 낮은 봉급을 받는 사람한테 세금 더 깎아주자고 하고, 이거는 우리가 세금을 덜 거둘 테니 그분들께서 실질 소득 감소를 이걸로 커버를 하고, 그래서 소비에 나서시고 생활에 쓰시라, 이렇게 해서 세금을 덜 거둔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조치를 해서 중산 서민층의 이 소위 말하는 2.2조 원 정도 세수 감이 있고, 고소득층은 1.2조. 그래서 중산 서민층 중심의 세수 감면을 하는 그런 세제 개편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법인세, 소득세 다 대기업도 좀 있지만은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세금 많이 깎아주고 상대적으로 거기가 더 많다. 아까 말씀드린 고소득층도 조금 세금 감면이 있기는 하지만은 중산 서민층의 세금 감면 폭이 더 크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고루고루 세금 감면이 있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산 서민층의 상대적으로 세금 감면 폭이 더 크다. 이런데 그 세제 개편을 두고 맨날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그림을 했느냐? 이 삼겹살을 갖다 드렸는데 맛있게 드시라고 잘 조합이 된 삼겹살을 드렸는데 고객이 비판하는 고객은 뭐라고 그러냐? 이거 보고 왜 비계덩어리만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계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고 비계도 있고 살도 있고 그거 다 조합하면은 굉장히 맛있는 삼겹살이니까 종합적으로 봐주십시오 했는데 자꾸 이렇게 갖다 드려도 왜 비계덩어리만 있냐고 자꾸 뭐라고 합니다. 이게 자꾸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 자꾸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이거 좀 보시면서 균형 있게 좀 봐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삼겹살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출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대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자세히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좌우지간 정부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중소 벤처기업 하기 위해서는 또 대책을 많이 했습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기재부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다 보시면 되실 겁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다고 5분 만에 마치라고 경고가 왔습니다. 5분 만에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런 거 하고 체질을 또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고 우리 실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인 장치들인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개혁해야 된다. 노동시장 개혁해야 된다. 교육 개혁해야 된다. 금융혁신해야 된다. 서비스산업 혁신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우선 나라 살림 제대로 쓰라. 함부로 빚내 가지고 자꾸 하지 마라.
빚내 가지고 어려워진 경제를 뭘로 처방을 하려고 그러냐? 자꾸 빚을 더 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국회에 가면은 왜 빚내 가지고 뭐가 문제인데 빚내 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한테 돈 더 쓰고 기업들도 돈 더 뿌리고 뭐 좀 하지 왜 안 하냐? 나라가 뭐 문제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나라가 망한 길로 자꾸 간다. 이제 지난 5년 동안 했으면 됐으니까 이제는 그게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이제는 제대로 살림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책임 있는 정부다. 우리 미래 세대한테, 청년 세대한테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지금 좀 인기가 없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어둡고 위기로 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서비스도 많이 해야 되고 방만 경영 요소도 없애야 되고 또 연금 개혁도 해야 되고 등등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갑니다. 금년 추경 기준으로는 6%나 줄어든 그런 살림살이고 합니다. 이 자세한 구조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두고 그래서 줄이고 거기에 또 지출 구조조정도 해서 마련된 자금을 가지고 주로 취약계층 이런 데 집중적으로 씁니다. 취약계층 지원하는 데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 안전 지키는데 그리고 미래 세상을 열어가는 미래 대비를 위한 R&D 투자 등등에 대폭적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노동시장 바꿔야 됩니다. 노동시장 바꿔야 됩니다. 여기는 근로자한테도 좋고 기업한테도 좋은 노동시장으로 만들어가자 이겁니다. 근로자 보고 뭘 어찌 하자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 근로시간제도 주 52시간제도 개선하자 그런 거 왜 개선하자고 하느냐? 주 52시간은 지키되 조금 기업 사정에 따라서 좀 바쁠 때는 좀 더 많이 일하고 좀 안 그래도 될 때는 좀 적게 일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52시간을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경직적으로 하니까 기업 현장에서도 정말 제대로 소화하기 어렵다. 근로자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걸 너무 획일적으로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노동시간 규제에 변화를 주고 유연하게 좀 더 탄력적으로 하자 그런 겁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근로시간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제 장시간 근로에 노출해서 좋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맞게 좀 시간은 조금 더 유연하게 하자. 그게 근로자의 건강도 지키고 또 노사 자율로 노사 상생하는 오히려 그들의 선택권을 더 키워주는 거다 하는 거고 우리 임금 체계도 대부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성과 기초해서 이렇게 임금을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대개 임금 체제는 밥그릇 순서입니다. 그게 제일 극심한 데가 저희들 같은 공무원들 그게 밥그릇 순서대로 밥그릇이 많으면은 봉급 더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 기업들이 1년하고 30년 있는 사람, 즉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들면 오른쪽 바퀴 끼는 사람, 왼쪽 바퀴 끼는 사람이 있는데 오른쪽 바퀴 끼는 사람은 3년 차입니다. 그 사람은 3천만 원, 4천만 원 받는다. 그리고 왼쪽 바퀴 끼는 사람은 30년 차 근무입니다. 그 사람은 1억을 받습니다. 공정합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이 바퀴 잘 끼면 거기 상응하는 임금을 받아야 되는 거다. 지금 우리 구조는 이렇습니다. 1년 차고 30년 차 비하면 우리는 임금이 연봉이 3배 차이입니다. 유럽은 1.5배, 1.6배 요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그릇이 이게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니까 생산성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바꿔야 된다. 물론 이거는 노사 간에 대화를 해서 이렇게 끌고 가야죠. 획일적으로 명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령 인구는 계속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주는데 학령 인구에 대한 지원금은 여기 보시면은 2000년에 들어서 학령 인구는 약 30% 이상 줄었는데 왼쪽 그래프 오른쪽에 왼쪽에 그래프 올라가는 거는 돈은 6배나 늘고 있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에 지난번에 아마 그런 기사 보셨을 겁니다. 교육감 선거할 때 선거하면서 공약들이 뭐냐? 내가 당선되면은 이 태블릿 PC 다 한 대씩 주겠다. 그 어떤 데는 더 급기야 학생들한테 돈 몇십만 원씩 주겠다 이러고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학은 어떠냐? 대학은 OECD 평균 대비 60%밖에 지금 지원을 못 해준다. 대학은 돈이 안 가서 고등교육에 인재를 키우는 데는 지금 절대적으로 우리 재원이 부족하다. 이 재원을 투입하는 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융혁신, 서비스가 영어로 뭐냐? 서비스가 영어로 뭐냐가 아니고 군만두가 영어로 뭐냐? 그러니까 서비스라고 합니다. 군만두.
이게 뭐냐, 우리는 서비스는 공짜다 이렇게 해서 이걸 저부가 가치로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이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의 인구가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중은 약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부가가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면 여기에 많은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창출되는 영역이다. 예, 과학기술, 첨단, 인구구조 변화, 탄소 중립, 기후 변화, 미래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다 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종료를 해니까. 자, 우리 현재 경제 위기, 복합 경제 위기입니다. 금융도 안 좋고 실물도 안 좋고 물가도 오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상당 기간 갈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을 해야 되고 정부가 먼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IMF 위기도 극복하고 글로벌 금융 위기도 극복한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정부가 정신 바짝 차려서 제대로 할 테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힘내시고 정부하고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말씀은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